착한 암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5년 생존율이 아주 높고요.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아서 착한 암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결과는 갑상선암을 조기에 발견했을 때 그리고 치료를 했을 경우의 통계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갑상선암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조선욱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갑상선, 우리 몸의 보일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또 어떤 기능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걸까요? 네, 갑상선은 네. 사실 크게 인식하지 못하시는데 저희 목 앞에 남자들 흔히 나비 넥타이 하는 이 위치에 존재를 네, 네. 합니다. 네. 여기서는 미세하긴 하지만 작은 양의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이게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궁극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열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네. 기타 다른 장기의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의 보일러다, 에너지 저장고고 생성고다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면 36.5도를 유지하는 게 갑상선 역할인 거예요?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갑상선 질환이 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갑상선 자체, 조직 자체가 고장이 나는 게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지만 갑상선 자체의 문제가 오는 예. 거예요. 네. 사실 그 원인 자체는 상당히 유전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유전적인 부분. 임신을 했다든지 이러한 어떤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또 2차적으로 뭐 수술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갑상선을 외부에서 이제 손상을 받았다든지 네. 이 뇌하수체 이상이 생겨도 제대로 된 조절을 받지 못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뇌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갑상선이 작용을 하는 거네요.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이란 무엇인가요? 항진증, 저하증. 예. 말 그대로 언뜻 느끼면 너무 많이 나오고 부족하고 이런 느낌이 드네요, 단어가. 예, 맞습니다. 보통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적절량이 유지가 되면서 네. 내 몸의 모든 장기가 원활하게 신진대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일정량이 유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떤 원인에서 호르몬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지속이 될 때 저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항진증. 생기고 네. 호르몬 과다로 인해서 전신 장기가 전부 이제 일을 과하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반대로 호르몬이 작아지면 호르몬 양이 적어지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저하증에 오게 되고 네. 반대로 우리 온몸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네.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갑상선 기능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성. 예. 네. 굉장히 힘든 병 중에 면역 이상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거나 면역이 저하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면역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아예. 예. 그래서 보통 면역 시스템은 내 몸은 지키고 네네네. 밖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데 내 갑상선에 대해서 면역 이상증이 생겼다는 것은 네. 내 갑상선을 내 게 아니라고 잘못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이라고 예. 인식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이 오작동이 되면서 내 갑상선 여기 이물질이 있으니까 네. 가서 공격하고 내가 이걸 없애야겠다라고 아.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르몬을 과하게 분비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흔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항진증 경우에는? 우선 제가 쉽게 표현하면은 몸이 100m 달리기 하고 난 뒤끝이 된다고 상상을 하시면 막 됩니다. 호흡도 막 과하게 하고 예. 심장도 막 벌렁거리고 벌렁벌렁거리고. 땀도 막 나고 예.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네. 금방 숨이 찰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허기가 집니다. 몸이 늘 과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네. 그다음에 장 운동도 활발해져서 평소보다 굉장히 무르게 변을 자주 보거나 네. 설사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머리카락이 우리 네. 하루에 일정량의 머리카락이 빠졌다 났다 이렇게 턴오버를 하게 되는데 네, 네, 네.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서 마치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탈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만큼 금방 또 빨리 자라나기도 하고 여성 같으면 이제 생리불순도 같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굉장히 허기가 지어서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반대 증상인가요? 예, 반대로 모든 몸이 다 안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맥박도 느려지고요. 심장도 천천히 뛰고 굉장히 섬액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이 자꾸 붓고 푸석푸석해집니다. 두뇌 활동도 느려지면서 평소에 안 하던 자꾸 실수를 하거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밥을 먹지 않아도 굉장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러면서도 체중은 많이 늘게 되고 장 운동도 굉장히 천천히 느려지면서 없던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월경 과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기능 질환은 어떤 검사로 진단을 하게 되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요즘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요. 혈액 검사. 이게 피 속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측정하면 이게 항진인지 저하증인지 확인을 할 바로 수가 확인이 있고, 돼요? 예. 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갑상선에 대한 초음파라든지 네. 동위원소를 이용한 스캔 검사 같은 기능 촬영까지를 네. 도움을 받아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갑상선 질환은 굉장히 이제 유병률이 많은, 그러니까 네.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 증상을 느끼기보단 요즘은 검진해서 이상을 먼저 발견하고 네. 진료실에 오시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가 예. 갑상선 초음파 건강검진을 한 이후에 발견해서 수술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 그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아마 또 많이 발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치료 방법도 다양하게 이 증상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지겠죠? 예, 우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크게는 이제 갑상선에 대한 약물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이제 갑상선을 제거하는 치료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내 신체를 어떻게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들이 많으셔서 네. 1차 약물 치료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고 면역 이상증이 생긴 거에 대해서 항갑상선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생각보다 약물 치료로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되게 초치료를 저희가 1년 반, 2년 정도 열심히 치료를 했을 때 완치가 한 5, 60% 정도. 높지가 않네요, 약물로는. 예, 그래서 평생 동안 재발될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서구권에서는 어차피 완치율도 높지 않고 또 네, 치료 기간이 오래 걸려서 네. 처음부터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으로 갑상선을 제거하는 접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모든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 부작용에 대한 거거든요. 예. 부작용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 모든 약제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과민 반응, 그래서 두드러기라든지 가려움증이라든지 이런 과민 반응들은 나타날 수 있고요. 네네. 근데 그것은 이제 치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해 보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고 또는 가벼운 간 기능 이상증까지도 동반될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치료 용량을 좀 조절하거나 하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물 치료하면서 환자분이 여전히 이제 항진증을 느끼기 때문에 네. 이게 원래 내 병에 의한 증상인지 아니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지 구분하기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또 막연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생각보다는 항갑상선체 치료가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네. 드물다. 네. 초반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 몸의 신체 증상들을 조금 버텨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방사성 요오드가 이 약물인 거죠? 예. 예, 이 투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요, 네. 갑상선 기능을 이제 기본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를. 예. 캡슐 안에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특수한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갑상선 세포, 갑상선 조직을 파괴시키고 갑상선을 정지시키는 약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만들지 못하게 공장을 없애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필연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약물 치료와는 조금 네. 다른 것이 항갑상선제 치료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료 성적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가 정상 갑상선 기능을 회복해 보고자 하는 네. 이제 방법이라면 동위원소를 이용한 갑상선 치료라든지 아니면 수술적 제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말썽이 되는 갑상선을 제거하고 그 대신 내가 필요한 갑상선은 기능 저하증에 빠지고 난 이후에 네. 호르몬으로 보충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간다. 예.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방사성 요오드 투여 시에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주면 됩니다. 네, 네. 예, 부족하니까 채워주면 되는 거죠. 예. 예. 항진증에 비해서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예. 다행히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갑상선과 거의 유사한 구조의 약물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면 충분히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고요. 네네. 약 효과가 떨어지는 기간이 상당히 수일에 걸쳐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투여를 하다가 하루 이틀 못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호르몬제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평생 먹어야 됩니까? 실제 갑상선 그 기능 저하증에 사용하는 우리 호르몬은 네. 사실 내 몸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부족해서 내가 먹는 거고 실제 나오는 호르몬하고 거의 유사한 성분이어서 네. 평생 먹게 되더라도 전혀 부작용은 일정 없다. 영양을 잘 유지하신다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잘못 쓰면 부작용이 있지만 저하증 같은 경우에 약을 먹게 되면 거의 부작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요오드의 과잉 섭취는 뭐예요? 이제 갑상선 하면 제일 먼저 따라 나오는 게 이제 요드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 예를 들면 그 해초류에 들어있는 그 요오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요오드라는 영양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네. 영양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갑상선만 사용하는 영양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요오드가? 예. 우리 갑상선 질환은 이 요오드가 굉장히 이제 심하게 결핍이 될 때 네.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예. 자기가 호르몬을 만들 재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 반대로 이 요오드가 너무 과잉이 되어도 네. 똑같이 갑상선에는 크게 부담을 지워주게 되고 그 요오드도 들어와서 부족한 문제겠지만 많이 들어오면 쓸 만큼만 쓰고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요. 건강한 갑상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사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내가 요오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네. 실제 나한테 필요한 양만 사용되고 다 배설이 되는데 네. 내 갑상선이 원래 약간 취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다량의 요오드가 들어오면 네. 나는 이걸 제대로 핸들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병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미역을 매일 먹어요. 뭐 그런 경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유부들 이제 아기 낳고 예. 임신 수유부들 미역국을 좀 매일 먹잖아요.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매일 그것도 매 끼마다. 예, 맞습니다. 그때는 집중적으로 먹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또 산후갑상선염이 많거든요. 한 3에서 6개월 사이, 아기 출산 후 3에서 6개월 사이에 갑상선염이 한 번씩 확 왔다 가는데 그게 좀 그때 너무 많이 노출되는 요오드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좀 추정해보고 있고요. 드물게 저희 보는 게 또 한참 이제 저희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마 환을 네. 숙변 제거하는 걸로 많이들 맞아요. 드시는데 예. 이것도 건강한 갑상선을 가지고 있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갑상선이 원래 좀 약했고 내가 옛날에 갑상선염도 한두 번 수치 안 좋다라고 네. 들은 기억이 있으시다면 네. 사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딴 생각은 안 떠오르고 딱 지금 생각이 진짜 미역하고 다시마 예. 요 정도는 많이 먹잖아요 우리 민족이. 예.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갑상선 질환이 이제 갑상선 암일 거예요. 예. 예. 이거 어떻게 발병하죠? 시작은 혹입니다. 혹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상선의 일부 세포가 예. 굉장히 빠르게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부분이.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빠르게 자라나면서 이게 어떤 변이를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주변 조직으로 침투가 되게 되고 예. 특히 이제 갑상선암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갑상선이 목에 위치하기 때문에 좁은 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네, 네. 숨을 쉬어야 되는 기도, 네. 또 음식물 넘어가는 식도, 목소리 나오는 신경, 그리고 심장과 뇌를 이어준 중요한 혈관, 그런 중요한 기관들에 같이 네. 들러붙는다거나 파괴를 시키면서 굉장히 이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이 큰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빠르게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위험한 거네요, 그죠? 그 그렇죠. 자체도 위험이지만.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갑상선암으로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만져지는 혹이 있으면 검사를 하셔야 앞쪽에. 됩니다. 예. 예. 앞쪽에 국소적으로 뭔가 혹이 만져진다 이러면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남자 같으면 되고요. 요 애플 밑에 요 부분인가요? 요 옆으로 양쪽으로 옆으로. 딱 나비 넥타이 네, 맸을 때 네. 위치한 그 네. 위치에 뭔가가 동글동글하게 만져진다. 네. 또는 그 바깥쪽으로 임파선으로 이제 만약에 암이 넘어갔을 예, 경우에 예. 그쪽으로도 뭔가 만져지는 딱딱한 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럴 때도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네. 이게 이유 없이 목이 쉬고 계속 지속된다. 돌아오질 않고. 예. 그러면 성대 검사와 함께 혹시 이제 갑상선에 문제 없는지 꼭 한번 확인이 필요하시겠고요. 네. 심한 가족력이 있다거나 내가 어렸을 때 요 목을 포함해서 방사선에 심한 노출을 받은 적이 있다. 또는 의료용 방사선으로 방사선 치료를 한 적이 있다라거나 그런 증상이나 징후가 있을 때는 한 번씩 검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갑상선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질환이 갑상선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갑상선 기능 질환이 갑상선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나요? 갑상선은 아직까지 그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병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예.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하고 네. 구조적으로 결절이 생기거나 그중 일부가 암이 되는 병하고 이렇게 별개로 놓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개가 별개예요?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이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갑상선 암의 빈도가 조금 높다. 그런 정도의 이제 인과성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고 저하증은요? 저하증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라고 밝혀진 게 없어요? 예, 밝히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갑상선 기능 이상은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저희가 이제 감기 걸리듯이 흔한 병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흔한 병이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인과성을 네. 명확하게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저하증으로 가는 경우, 갑상선을 뗐기 때문에 내가 갑상선이 없어서 저하증인 분들은 있죠. 근데 암이 걸려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관계가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네요. 예. 자,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갑상선은 이게 표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그 어떤 검사보다도 초음파가 초음파가. 가장 예민하게 검사가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심되는 결절이 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세포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포 검사라는 거는 그만큼 더 적게 뗀다는 예, 얘기인가요? 조직을 띄지 않고 예. 피 검사하듯이 혈관 아래에 있는 피를 뽑듯이 얇은 바늘침을 이용해서 세포를 그냥 흡입해냅니다. 이제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고 네. 거기서 이제 심하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상선암은 진단 후에 바로 수술적 치료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를 먼저 합니까? 일단 갑상선암에 대한 1차 치료는 수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진단을 하게 되면 일단 원발암이 생긴 그 자리를 수술을 하게 되고요. 네. 다른 암하고는 또 좀 다른 특징이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병기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네요.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몇 기예요? 이렇게 묻는데 예. 지금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병기를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갑상선암은 네. 극단적으로 4기다. 예. 이미 내가 폐라든지 예. 다른 부분에 원격 전이가 돼 있어도 네. 일단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합니다. 아, 예. 그래요? 수술 후 소견을 놓고 내 재발 가능성을 따져서 이제 추가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수술로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완치를 목적으로 한다. 치료를 시작한다. 네. 자, 그래- 그러면 예. 갑상선암은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착한 암이다. 안고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저는 들어봤는데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타입의 한 90%를 해당하는 분화갑상선암이 있는데요. 네. 이 이제 분화갑상선암 중에서 1cm 미만의 암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면서 1cm가 안 되고 네. 분화도가 좋은 분화갑상선 암에 있어서 네. 만약에 내가 저위험군이라면 네. 지켜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근거는 갑상선 암이 1cm 이상이 되어서 치료를 하는 거나 1cm 아래에서 치료를 하는 거나 사망률은 거의 비슷하다. 공이 한 1% 남짓의 사망률이고 조기 수술이 어차피 사망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빨리 치료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좀 지켜봐도 되겠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작은 갑상선 암을 진단해냈을 때 내가 그걸 몰랐으면 좋지만 네. 이미 나는 암이라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가? 예,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과연 우리가 평생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미지수네요. 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한번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술하게 되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갑상선 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이제 갑상선 수술 크게는 직접 이제 칼을 대서 열고 하는 수술하고 네. 흉터 업계 로봇이나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 개발이 되어 갑상선도 있고요. 똑같이 내시경을 하는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술의 범위에 따라서도 네네. 좀 다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물론 개인의 병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지만 갑상선을 일단 전부 절제하는 걸 기본적인 전절제 수술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예. 작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국한으로 오른쪽만 제거하거나 왼쪽만 제거하거나 콤포도 두 개니까 예. 반만 떼듯이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옆 절제술이 가능하고요. 주변에 있는 임파선에 전이가 되었을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네. 문제가 있을 때 임파선 절제술을 같이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L2에 대해서 아까 사이로이드하고 조금 다른 게 디퓨즈 사이로이드이티스가 1cm 미만이고 위치가 괜찮은 경우 1년, 2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수술을 해도 되는데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환자가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게 되는데 젊은 환자 같은 경우는 크기가 빨리 자라거나 아니면 임파선 전이를 하기 때문에 바로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전에 그 2002년도에 첫 수술 당시에 갑상선 절제를 다 하고 턱 밑에서부터 쇄골 상방까지 림프절 절제를 광범위하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소 재발이 의심되는 환자라서 그 전이 부위만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갑상선 암은 우리 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혈관과 신경, 기도, 상대 등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고 정밀하게 수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갑상선 수술센터는 감히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목소리를 살리는 신경 모니터링 방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하였고 수술 기법 중에서 로봇 내시경을 이용한 로봇 갑상선 수술을 세계 최초로 저희가 도입을 하여서 현재도 많은 의사들이 해외에서 저희 센터에 그 수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그 아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갑상선을 다 뗄 수도 있고 반만 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두 개를 다 없애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게 실제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웬만하면 남기는 게 낫나요?
예를 들면 이제 전체를 다 절제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평생 해줘야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아주 건강했던 갑상선이라면은 모르겠지만 원래 내갑상선이 조금 약한 경우에는 반을 절제하고 나서 남겨놓은 반에서 100% 자기 문제가. 기능을 못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차피 호르몬을 일부는 먹고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남겨놓은 나머지 절반이 내가 갑상선암이 생긴 어떤 원인이 있는데 그게 내적인 원인이기도 하고 환경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 또 재발을 하고 거기서 또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생길 수도 모르는 어떤 그 원인을 제거해버린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있네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단점, 득실을 네. 잘 따지고 예. 나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예. 결정을 하셔야 될 예. 것 같습니다. 그 갑상선암 재발률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고 또 좋은 치료들이 많이 개발돼서 네. 재발률 제로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평생 동안 저는 이제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 당할 확률보다 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있지만 내가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다니면 그 걱정은 안 하고 살듯이 네, 예, 내가 필요한 치료를 권유받은 대로 잘 따라서 하신다면 네. 크게는 걱정 안 하고 지내셔도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좀 진행하는 암, 정말 이제 진행성으로 문제가 되는 암에 대해서는 네. 개개별로 이제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오해와 진실, yes or no 코너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yes or no로 명확하게 한번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1cm 이하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yes or no? 아까는 지금까지는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아까까지는 안 하신다면서요.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이제 1cm 미만의 갑상선암은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다. 네. 지켜보다가 만약에 이게 커지는 증거가 있거나 네. 주변으로 임파선으로 번지거나 네. 하는 이제 진행성으로 의심이 되거나 확진이 네. 되면 반드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또 처음부터도 1cm 미만일 때 저희가 위치가 이게 중요한 구조물 근처에 붙어 있다든지 예, 뭐 다른 이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수술을 권유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1cm 미만이면서 지켜봐도 되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룹에 네. 대해서는 대개 이제 65세 이상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예. 내가 한 10년, 20년 버텨서 수술 안 하는 게 충분한 의미가 있겠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갑상선 내부 정중앙에 유리한 위치에 존재할 경우에 네. 또 충분히 의료적인 서포트가 가능할 때 네. 그러니까 정말 정밀하게 이게 관찰이 될 수 있고 적어도 1년에 몇 회 충분한 초음파적 검사랑 의사랑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볼 거를 권유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반드시 저위험군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요.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yes or no?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는 예.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수술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예, 드물게는 이제 옆절제 수술을 하고 네. 수술 직후에는 조금 먹다가 네. 수년간 먹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재발 위험도가 많이 떨어지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천천히 약을 끊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약을 완전히 끊게 되는 경우도 한 30~40%에서는 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절제술을 했다든지 옆절제술 절반만 제거했어도 나한테 남겨있는 갑상선이 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약을- 평생 약을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 경우에 약을 먹다가 끊을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예, 그죠? 이게 되살아나지 않으니까. 예.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갑상선 질환 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yes or no? 예스 하겠습니다. 살이 찌는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게 호르몬이 과다해지면서 몸에 체중이 빠집니다.
사실은 이제 병적으로 빠졌던 체중이 회복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실제로 이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체중은 우리가 걱정하는 건강에 해를 끼치는 지방량이 줄거나 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호르몬 때문에 근력이 같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병이 치료가 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체중이 늘긴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비만 상태로 가는 건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치료가 다 완료가 되면 이상 체중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해조류를 먹지 말아야 한다. 예스 or 노. 노 하겠습니다. 해조류에서 요오드가 예. 섭취되잖아요. 예. 많이 먹어도 안 되고요. 적게 먹어도 안 됩니다. 내가 적정량의 요오드를 먹어주는 것, 그게 갑상선이 취약한 사람한테 가장 좋은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결핍이 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해안 국가고 원래 해산물이 많이 있는 데다가 소금도 다 기본적으로 바닷소금을 쓰기 때문에 권장량보다 더 많이 드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요오드를 많이 가지고 있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더 먹게 됐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자가 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분들은 요오드를 다량으로 먹었을 때 조금 문제가 되고요. 아직까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 조선욱 교수님과 함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꾸준하게 갑상선암을 관리해야 할까요? 예,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네네. 수술 후 또는 진단 후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는 암입니다. 이게 굉장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드물게 10년 후, 15년 후에도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평생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착한데 뒤통수를 때리네요.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호르몬 요법은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암에서 얘기하는 건강 수칙들, 예, 과음, 뭐 담배 예, 피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 잘 유지하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또 갑상선암도 일부 비만도와 연관이 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이 비만 관리 열심히 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갑상선암 수술 후에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 암이 착한 암이라고 오인이 되면서 우리 환자분들이 대접을 못 받습니다. 다른 암 환자분들은 집안에 암 환자 생기면 막 대접받죠. 굉장히 대접해 막 주시고 조심해주고 주변에서도 위로해주고. 많이 애써주시고 예, 이러는데 예. 사실 갑상선암 환자분들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접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에이, 갑상선암이야? 에이, 괜찮아. 예, 맞아요. 예. 뭐 갑상선암 여성분들한테 많이 걸리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이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목 라인이 많이 변화하면서 많이 이제 위축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삶의 질 입장에서는 당장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굉장히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주변의 인식 때문에. 예, 라는 것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네. 특히 이제 가족분들 같이 서포트 해 주시는 게 참 네. 중요합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으시죠? 사실 갑상선에 대해서. 네. 예, 어떠셨어요? 우리 환자분들 사실 굉장히 궁금한 거 많으신데 네. 특히 요즘은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소견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평생 갑상선이라고 모르고 살다가 많이들 이제 접하고 또 단어도 굉장히 와닿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많으신데 불필요하게 너무 걱정하신다든지 예,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를 할 경우 완치율이 아주 높다고 하니까요. 정말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